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 문화살롱, 오늘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인터넷 통제 이런 것들이 화제여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굉장히 독특한 인터넷 문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무역협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진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특별 세션 이 순서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인터넷 검열 문제를 놓고 좀 간접적으로 대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유통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무역 활동을 저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건 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데이터에 대한 각국의 자주적인 관리권을 존중해야 하고 데이터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다라고 좀 반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인터넷 통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한 건데 중국은 무슨 상관이냐? 우리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터넷 검열을 아주 높은 수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건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어떤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기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검열이 또 특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홍콩에서 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후에 또 접속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가 제한이 된다든지 또 특정 단어가 들어간 어떤 그 검색 이런 것들을 막아놓는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이런 현상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 외국 사이트들 중에 아예 이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SNS라든지 포털 사이트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이제 차단돼 있다 이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대신에 중국인들은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라든지 중국판 트위터라고 볼 수 있는 웨이보 이런 것들만 이제 이용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 중국 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것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특정 단어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어떤 검열 당국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을 더 효율적으로 감행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점을 좀 고려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CNN이라든지 이런 외신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네이버 등등의 포털 사이트 이런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접속 차단의 대상이 돼서 좀 논란이 커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아무리 차단을 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것과 좀 정반대로 오히려 검열을 피해가는 방법도 발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검열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네티즌들도 우리나라가 검열을 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네. 막힌 사이트를 어떻게 뚫는다 이런 그러니까요. 개념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을 바꿔 부르는 어떤 이름인 쌀토끼 이 사례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 여성이 과거 자신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제 폭로에 나선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도 이 미투 운동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공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검열 당국이 이것과 관련한 검색어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발빠른 대응에 나서서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논의를 인터넷에서 금지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 한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점을 이용해서 이 쌀 미자에 토끼 토자를 이제 그 미투라는 이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대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걸 중국어로 읽으면 이 미투랑 발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독재와 발음이 같은 이제 독채, 이거 이제 독야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다는 뜻이 이제 자유,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자유 대신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좀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예 디지털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제 최근에 홍콩의 이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의 경우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 홍콩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 이 중국의 메신저 앱인 위챗 그리고 결제 앱인 알리페이 온라인 쇼핑 앱인 타오바오 이런 좀 중국이 만든 모든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번져나간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개발자나 기업이 만든 이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중국 검열 당국에 의해서 시위 참가자를 추적을 한다든지 신상 정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갖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다라고까지 홍콩 사람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검열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최첨단 기술까지 동원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중국의 이 인터넷 검열 정책이라는 것은 금순 공정, 황금 방패, 만리 방화벽 뭐 이런 말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단지 사이트 차단을 넘어서 인터넷 검열 기술에 대단한 수준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나 뭐 음성 영상 인식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검열 기술에 접목을 시킨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 검열 기술은 외과 수술용 메스에 비교할 만큼 상당히 정교해졌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국 당국의 어떤 의도와는 달리 관광객들이 단순히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찍은 기념사진 이런 것들까지도 의도치 않게 검색 대상에서 삭제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좀 부작용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속도까지도 빠르고 이런 나라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그 인터넷 검열 통제에 열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유언비어의 유포나 뭐 이런 것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자신들의 이제 검열 정책을 정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느냐?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반기를 두는 수단으로 이 인터넷을 활용할 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는 개혁 개방을 일부 받아들인 이런 유연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공산당 일당 통치 체제 자체에 지금 도전하는 거를 용납한 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1989년에天安번 사태를 유혈 진압한 것도 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지금 꼽을 그렇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天安번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상당한 수준으로 또 강화를 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스민 혁명 같은 사례를 아예 원천 막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이 제스민 혁명의 경우에는 어떤 인터넷 문화를 활용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 제스민 혁명은 2010년에 튀니지에서 발생한 혁명을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일컬었는데 이 나라의 이제 국화 이름을 따서 이렇게 제스민 혁명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네. 이후에 인터넷하고 이 SNS의 어떤 그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이 혁명이 중동의 다른 나라까지 번지면서 어떤 중동의 봄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인도, 베네수엘라 뭐 이런 국가들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 모델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지금 또 IT 기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인터넷 검열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IT 기술 발전에 어떤 제약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용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 이 시장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온 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국가 주도의 검열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뭐 IT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쪽에 어떤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검열과 통제에 동원되는 기술 발전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드론이나 감시 카메라 그리고 AI 기반의 3D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보조금을 주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얻게 된 첨단 기술을 다시 감시 시스템에 투입하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 검열의 어떤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어떤 그 2015년부터 도입한 체낭 시스템의 경우에는 2천만 대에 이르는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서 범죄 용의자를 가려내는 이 실시간 인식 능력을 동원한 이런 체계인데 네.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술을 이제 이런 감시 시스템에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중국 정부가 어떤 주도한 어떤 탈취 뭐 이런 것들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역시 발달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의 방식으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한 시기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이 경제 개방과 IT 기술 투자
이런 것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개방적인 사회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또 중국이 아닌 어떤 지역의 경우에도 오히려 인터넷이 어떤 편향된 시각의 정보가 범람하도록 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 좋아요, 리트윗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의 어떤 이런 특징도 자기 마음에 드는 정보의 선호만 강화하는 확증 편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지적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마 가짜뉴스 생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가짜뉴스 문제야말로 오늘날의 인터넷의 어떤 문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가짜뉴스하고 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또 호응하는 게 있다라는 게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인종, 난민, 소수자 문제 이런 데서 정치권이 가짜뉴스에서 다룬 어떤 편향된 정보를 여과 없이 퍼뜨리고 인용하는 그런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서구에서 이 부상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짜뉴스가 요즘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은 또 예전부터 많이 좀 문제화됐던 건데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가 어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남용되는 것 이런 것도 인터넷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금 꼽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또 나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정치적 문제가 또 결합이 돼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례 이게 대표적인데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영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 페이스북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을 다운받도록 이제 유도를 한 다음에 이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어떤 위치 정보, 친구 목록, 좋아요를 누른 콘텐츠 등의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와서 이제 이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네. 그걸 수집해서 뭐에 쓴 건가요?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걸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이제 넘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된 건데요. 네. 트럼프 캠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타겟에 맞는 광고와 캠페인 메시지를 이제 배포를 하는데 사용을 했고 이걸 통해서 또 정치 후원금 기부를 유도하는 이런 또 일을 해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의회 청문회에 이제 출석을 해야 할 정도가 되기도 했고요. 페이스북은 이후에 사생활 중심의 어떤 플랫폼으로 좀 모습을 바꿀 것이다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밝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어졌었습니다. 네.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과 계약 해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산이 됐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중국 정부의 이런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이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중국 정부는 뭐 이런 사건 등등을 근거로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무제한의 어떤 자유를 허용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듯이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된다든지 오히려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이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제기하고 이 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또 유력한 플랫폼인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인터넷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또 이 현실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야 중국이 하고 있는 이런 검열이라든지 통제 정책 이런 것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으로 본 현대사회의 인터넷 문화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